인생 선배로 그리고 아빠의 마음으로 수험생 여러분의 파이팅을 기원합니다. 새로운 하루 시작해 이렇게 어지러운 우리 세상도 네, 이 시각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여야 대선 후보들 역시 일제히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볼 수는 없겠지만 수험생 여러분 긴장하지 말고 시험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성환 시사평론가,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민주당 선대위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초선 이탄희 의원이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기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선대위 내부가 좀 잘 안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혹시 요즘 송영길 대표 뭐 하는지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요. 글쎄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언론을 통해서도 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럼 선거는 누가 지휘합니까? 뭐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닌가 싶고요. 무엇보다도 뭐 양정철 전 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위기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선거에서는 위기의식이 있어야 그래야 조직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은 선거 져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들이 안 움직이는 것 같고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일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당 조직이 일사불란한 것 같지도 않고 또 선거는 어쨌든 간에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사실 지나치게 당에 의존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팀이라고 하는 것도 과제도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당에 뭐 굳이 얘기하자면 주류라고 하기도 어려웠고 당에 좀 기댄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후보가 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후보가 해야 하는 영역이 너무 축소가 돼서 후보가 직접 그 조직을 움직이게 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초선 의원들도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비대해져서 움직이지도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이제 뭐 어찌 보면 본 게임이 이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빨리 수선해서 제대로 된 선대의 모습을 좀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일단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까지 좀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급할 게 없다. 그래서 잘 안 움직이고 있다. 이런 따끔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 말씀이 제가 덧붙일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한 것 같은데요. 간만에 의견 일치가 좀 저는 골마 있던 게 터진 거라고 네. 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송을 나가기 전에 대기실에서 이제 민주당에 계신 청년분들과 많이 소통할 기회가 있는데 민주당 내에 있는 청년들이 봤을 때도 일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돕니다. 뭐 사실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컨벤션 효과도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뒤쫓아가는 입장에서 조금 더 절박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선대위 내에 있는 분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도 경선 이후에 허그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후보와 허그를 하면서 원팀으로 가자라고 한 뒤에 갑자기 해외로 떠나버리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탄희 의원이 작심해서 비판을 한 게 민주당에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저희 당 입장에서야 상대 당이긴 하지만 건전한 정치와 건전한 대선을 위해서는 민주당도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도 좀 오늘 이런 부분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이런 위기 의식의 연장선일까요?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단일 대우를 만들 필요성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49대 51게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자기 지층 결집시키지 못하면은 아무리 산토끼를 잡으려고 해도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일단 우리 내부로부터 먼저 결속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당을 만약에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지금 169대 3이라고 하는 어떤 의원 비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당 통합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흡수 통합이 아니라. 그래서 당명 교체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진짜 위기의식이 있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뭔가 새로운 일신하는 모습들, 그리고 국면 전환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민주당 선대위가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한때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도 따끔한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선대위의 확실한 컨트롤 타워, 그다음에 책임과 권한이 좀 모호하고 비효율적인 체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매우 심각한 위기의식을 다들 갖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강조를 드린 겁니다. 이재명 후보님과 지금 선대위 끌어가시는 분들 가운데 확실하게 그분들 안에서 명확한 체계를 갖추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 새롭게 달리 하는 게 저는 굳이 좋은 방식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 선대위 내부 조직과 관련된 문제라 평론가님께 추가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양정철 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한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민주당 선대위 구성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당 중심으로 해서 당으로 전부 다 의원들이 들어오는 메머드급 선대위를 구성했잖아요. 근데 구성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다 섞어놓은 선대위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선대위를 꾸린다고 하면요, 후보의 가치가 반영돼야 되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자면 뭐 예를 들면 민생, 경제, 그리고 청년 이러면 선대위 조직도 거기에 맞춰서 후보가 지향하거나 후보가 최대 공약으로 내세울 만한 것들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근데 지금 선대위 구성은 그거하고 따로 놀고 있잖아요. 가치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지향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선대위가 구성된다고 하면 이게 사실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재명 후보하고 손발을 오래 맞춰왔던 사람들이 제일 핵심적인 역할들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럴 만한 기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럴 만한 인사가 눈에 띄지 않잖아요. 그러면 후보의 마음을 가장 잘 읽고 후보한테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필요한데 지금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대장동 의혹이나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뒤로 좀 빠져 있어줘야 할 필요도 있기는 했겠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뭔가 후보를 뒷받침해 줄 만한 조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후보대로 움직이고 열심히 움직이기는 하는데 뭔가 메시지 효과는 안 나오고 당은 뒤늦게 따라가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책 조율은 안 된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지금 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치열하게 맞붙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재명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원팀을 구성하겠다. 그런 과정에서 선대위 안에 모든 각 캠프 사람들을 좀 안배를 하면서 이런 조직 안배, 인원 안배가 어떻게 보면 이런 권한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좀 난맥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으신 분도 계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저는 이번 민주당의 선대위 꾸리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 당에서도 상당히 참조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 같은 경우에도 원팀을 해가지고 각 캠프에 있는 사람들을 고루 데려와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직을 맡는 것은 저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당 밖에서도 충분히 자신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소위 화학적 결합이라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민주당 선대위를 보게 된다면 사실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 외에 누가 선수를 뛰고 있냐가 명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들도 전부 이재명 후보 개인이 내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고 도와주는 인물이 없다라는 그런 인상을 분명히 남기고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 선대위에서도 속된 말로 교통정리라고 하는 그런 중심적인 인물들이 선대위를 꾸려서 선대위의 중심이 돼서 이재명 후보를 조력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앞으로도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원팀이라고 얘기하지만요. 원팀 되기 쉽지 않아요. 지금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잖아요. 유승민 그리고 홍준표 두 후보의 경우에도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잖아요. 아마 움직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어찌 보면 대통령 꿈을 꿨는데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의 입장에서는 상실감도 크고 다시 그 심정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최근에 뭐 이낙연 전 대표 근황을 들었을 때도 그런 마음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뭐 건너서 전해 듣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원팀이 된다고 하는 거는 진짜 내가 열심히 뛰겠다고 할 때 원팀이 진짜 되는 거거든요. 그거 의식해서 조직이 움직이면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출발해서 가야 돼요. 그리고 후보가 모든 게 지지율로 수렴한다고 한다는 말처럼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안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이 뛰어야 된다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빨리 이 국면들을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지지율을 돌파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도 계속 손을 내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명분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은 움직일 사람이 없는, 일할 사람이 없는 이런 선대에 됐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한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우위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양자 대결도 좀 보여주시죠. 네, 양자 가상 대결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주목한 그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지역별 지지율 추이를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보시면 서울, 인천, 경기 그리고 광주, 전라, 호남 지역인데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그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또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도 물론 호남 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는 있지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도 상당히 지금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위기의식을 느끼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거의 이재명 후보가 30% 초반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뭐 가장 큰 것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경기도 국감 이후에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지만 그 이후에도 나타났던 여론조사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여론조사가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그 이후의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대장동 의혹에 이재명 후보가 필연적으로 연관돼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여론이 주로 과반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 지지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검을 받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의혹을 제대로 털어내지 않고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말한다 하더라도 워낙 규모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책이나 비전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 후보도 오늘 인터뷰에서 특검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만큼 뭐 앞으로는 쌍특검이든 특검이든 진행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12시에 오늘 조금 전에 새로 좀 나온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막으로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할 시간이 못 돼서 조금 전에 나온 거라서 자막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MBS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36%, 이재명 후보가 35%. 보시는 것처럼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고 두 후보 간 격차가 관련된 같은 조사에서 이전 일주일 전에는 7%포인트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포인트 차로 좁혀졌습니다. 지금 이거 조금 전에 나온 거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구체적인 조사 방법론을 우리가 봐야 될 것 네네. 같은데요. 요즘 여론조사가 거의 널뛰기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하고 그다음에 자동답 조사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동답 조사가 전 뭐 여론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화 면접 조사가 상대적으로 부동층이나 이런 층 표심을 좀 더 잘 하거나 많이 한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뭐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과하게 표집됐을 가능성이 좀 있다. 한 10% 이상 벌어지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는 역으로 또 보수층이 표집이 안 될 가능성도 일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양쪽의 평균을 낸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히 볼 때 이재명 후보한테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맞다. 그게 좀 냉정한 평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위기의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을 잘 극복해냈다고 하는 착각이 좀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국감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지금은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만약에 대선 후보 간에 토론을 하면 이재명 후보가 뭔가 확연하게 뭔가 우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땐 그건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정권 교체 여론이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운동장이 이미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국민을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모일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것처럼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하는데 뭘 하겠다는 것인지 안 보이잖아요.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들도 계속 논란이 휩싸이는 과정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저는 대장동 의혹이 계속 지금보다 훨씬 이슈가 뜨겁고 진행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30% 초반에서 지지율 크게 빠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여론의 일부 다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매달리기보다는 특검 수용까지 그냥 간다 그러면 그걸로 일단 가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재명의 유능함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초보라고 정치 초보라고 하는데 정치 초보하고 싸워서 정말 이길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한다. 네. 그걸 드러내 보여주길 기대하는데 그걸 못 보여주고 자꾸 뭔가 혼선이 빚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지지를 선뜻 보내려고 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제가 그 12시에 나온 MBS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이 조사 방법이랑도 제가 미리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조사 기간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고 조사 대상은 만 18세 이상 남녀이고요. 조사 방법은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였습니다. 그리고 표본 크기는 1,004명이고 네, 표본 오차는 95%고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이 부분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사 결과를 좀 주목한 이유가 조사 그 격차가 좀 줄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도 여러 번 경고했듯이 네. 경선 이후에 과표집되는 현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경고를 했고 그래서 이후에 사실 일부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권 교체가 된 것처럼 발언을 하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의 예상이 적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의 어떤 평가 때문에 7%에서 1% 차이로 좁혀졌다기보다는 어떤 기술적인 차원에서 이제 조정이 들어간 시기이기 때문에 뭐 저희는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뒤처져 있다는 평균적인 수치는 계산할 수 있어도 뭐 이런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대선이 한 4개월 정도 충분히 남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이라는 것이 굉장히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당은 결코 현재 수치에 안이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론조사 결과 새로 나온 거라서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두 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론의 추이라는 게 뭐 이슈에 따라서 급박하게 바뀌는 거니까 특정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수치를 놓고 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 조금 전에 나온 조사를 놓고 보면 격차가 좀 줄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민심을 잡기 위한 또 치열한 행보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해서 그 녹취를 녹취를 듣기 전에 관련해서 최근 불거진 논란을 한번 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제 한준호 의원이 올린 글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논란이 일자 삭제를 하긴 했는데 삭제하기 전에 두 아이의 엄마 김혜경 대 토리 엄마 김건희 이 글을 올려서 좀 논란이 불거졌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적절하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이게 많이 그런 얘기 한다고 하는데 우린 실수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어디 다니면서 최대한 발언을 자제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들을 지향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또 그게 저는 일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의원들이 뭔가 실수를 하게 되면요. 그게 여론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뭐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혼한 여성과 출산을 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 뭐 이런 것들을 대비시키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과거에도 좀 비슷한 사례로 논란이 된 바가 있기도 한데 제가 그러지 않아도 어제 한국 여성노동자회에서 지금 90년대생 그러니까 23살부터 32살까지 그 여성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 환경 조사한 것들을 봤어요. 네. 봤는데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의향을 갖고 있는 20대 지금 이제 20대 30대 초반은 30% 정도에 불과해요. 출산하겠다고 하는 응답까지. 50%가 누구랑 살겠다고 했는지 아세요? 누굽니까? 나 혼자와 네.
반려동물 50%가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지금 20, 30대 표심 잡는다면서요. 근데 도대체 90년대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하지 않고 그냥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저런 거 올리면 저게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저런 실수들이 반복되는 게 제가 볼 때는 득점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한번 우리 축구할 때도 그렇지만 수비가 한번 실수하면 그냥 골로 연결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들은 뭐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각자 다 모두 각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된 논란은 대변인께서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예. 국민의힘 선대위 얘기로 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선대위 구성을 놓고 막판 또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예상했던 바로는 오늘쯤 1차 인선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미뤄진 이유가 뭘까요? 뭐 애초에 선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지도부나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당연히 빨리 출범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인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도 충분히 해야 하기 때문에 뭐 일주일 만에 이 선대위가 나오기는 사실 쉽지 않다. 그래서 아마 저희 차원에서는 다음 주 중후반쯤에 선대위 구성안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뭐 언론 보도에서는 굉장히 많은 갈등이 나오는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시적으로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 김정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불쾌한 내색을 보이기보다는 자신은 역할이 주어지면 소명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중으로는 선대위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좀 난처하신 질문일 수 있는데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만났다 안 만났다 가지고 서로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뭐 저도 그 자리에 없어서 누구 말이 맞는지 제가 손을 들어줄 수는 없는데요. 네. 뭐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이 만약에 정말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제안한 그런 선대위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사실 저희 모두가 알고 있지만 바로 고사하고 떠나실 분인데 네. 여전히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십시오. 네, 갑자기 난처하게 들으셔서 죄송합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재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결국 이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하고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할지인 것 같습니다. 또 여러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거는 그 가운데서도 김한길 전 대표 그리고 김병준 전 위원장 이 두 사람을 놓고 이견차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오늘 아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인터뷰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사실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굉장히 세게 들이받은 그런 인터뷰들도 있고 좀 그분이 그런 인터뷰들을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분 개인이 노력해서 좀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바로 내 밑에 지금 조직도상으로 그런데 그건 난 받아들일 수 없다. 한마디로 이러는 거네요. 뭐 그런 갈등이 있는 것처럼 좀 비춰집니다. 예. 자, 제가 이거는 그냥 냉정하게 지적하면요. 진영을 넘어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통합이라는 아주 훌륭한 목표를 위해 오셨겠지만은 보통은 넘어온 진영에서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 오셔가지고 굉장히 누군가를 맹종하는 성향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네, 현재 국민의힘 거론되고 있는 선대위 구성안을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총괄 선대위원장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거론이 되고 있고 이 총괄 선대위원장 아래에 상임 선대위원장 그리고 그 아래에 뭐 공동 선대본부장, 총괄 선대본부장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직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영입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좀 김종인 전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측에 좀 갈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핵심은 거기에가 있는 거 아닌가 네. 싶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조직을 확실하게 움직일 만한 그런 조직 형태를 만들길 원하는데 지금 자꾸 윤석열 후보가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 사이에 이준석 대표도 역할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준석 패싱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꾸 지금 이준석 대표의 그림이 안 보이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 명이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이었을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따로 만났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김 전 위원장이 난 안 만났다고 부인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도 그림이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전 위원장이 받아들일 만큼의 뭔가 되기 위해서는 후보가 내가 뭔가를 해서 내 뜻을 반영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자꾸 들어가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김 전 위원장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반문 정서라고 하는 거를 이용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정권 교체 여론을 등에 업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통합위원회 같은 걸 꾸려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최대 같이 이 반문이라고 하는 진영을 최대한 넓히는 과정들을 밟아 나가면 자연스럽게 기선을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도 이제 김종인 카드도 빛이 자꾸 발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옛날에 보여줬던 뭔가 기대할 만한 그런 능력을 국민들이 기대하겠습니까? 그냥 이기기 위해서 뭔가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필요해서 데리고 오는 것뿐이지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김종인이라고 하는 상징성도 이미 빛이 발해가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당대표가 역할을 하는 거 그것도 지금 배제되는 것 같고 결국은 후보 뜻대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김한길 전 의원을 영입해서 국민통합의 어떤 그 상징성을 갖고 갈 수 있겠는가? 저는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그러나 똑같습니다. 민주당도 미래에 대한 얘기, 민생에 대한 얘기, 경제에 대한 얘기가 선대위 전혀 반영이 안 됐다. 그리고 우리 당을 넘어서서 확장성을 어떻게 가져나갈지에 대해서 고민이 별로 없다. 지금 국민의힘도 똑같습니다. 가치를 지향하지 않는 선대위는 그냥 정치 공학적 결합에 불과하다. 오히려 스스로 지금 뭔가 시너지 효과를 까먹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변인, 저는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앞서 저희가 그 12시에 새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이 4개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그 조사 결과인데 그 윤석열 후보가 그 선출되고 나서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재명 후보의 격차가 상당히 좀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수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사 같은 경우에 격차가 좁혀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런 좁혀지는 이런 추세가 나타난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면 더 긴장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뭐 여론조사가 그런 식으로 수렴한다면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고 뭐 그렇다 해서 여론조사 추이에 따라서 저희가 생각해온 선대위 구성안이 전체가 바뀐다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뭐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 저희 당도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사실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김한길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을 영입한다고 해서 국민 통합이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 지도부나 윤석열 후보 본인도 특정 인물을 데려왔다고 해서 그 가치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분들이나 문재인 정부 하에서 실망한 분들 중에 유능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야 되는 그런 시도들은 분명히 있어야 하고요. 뭐 구체적인 인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갈등들 그리고 당연히 있어왔던 그런 갈등들 이상의 레드라인을 넘는 신호는 아직까지 선대위 구성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다음 주 선대위 안을 한번 지켜봐달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다음 주 아마 중후반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이후쯤으로 생각을. 네. 지금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원팀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그 화학적인 결합도 좀 이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홍준표 의원이 어떻게 보면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준표 의원은 앞으로도 결합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워낙 고집이 센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본인 스스로가 뭐 나는 뭐 일본어를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외톨이든 아니면 나 혼자 활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봤기 때문에 아마 그런 태도를 계속 취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제가 김종인 전 위원장이 들어오면 아마 홍준표 의원의 존재감은 좀 사라지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선대위 분위기가 이렇게 앞으로 가다 보면 홍준표 의원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나 이런 게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선대위 구성하는 거나 또 이런 과정에서 계속 불협화음이 벌어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염증을 느끼는 층이 생겨나고 특히 이제 2030이 홍준표 의원에 대한 지지가 조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홍준표 의원이 청년의 꿈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계속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가서 홍준표 의원이 지금은 안 가겠다고 하는데 당에서 제발 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단계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홍 의원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림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썩 좋은 그림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또 그 일각에서 알려진 바로는 김종인 전 위원장과 홍준표 의원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죠. 좋지 않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낙선의 아픔을 좀 치유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홍준표 의원의 메시지를 보게 된다면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비리 대선이 될 거다, 또는 뭐 최근에는 이제 이낙연 대표를 거론하면서 훌륭하신 분이다라는 발언을 하고 계신데, 사실 이런 발언은 좀 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물론 낙선 후보의 아픔은 이해해야 하지만 뭐 홍준표 후보도 어쨌든 국민의힘을 위해서 백의종군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뭐 앞으로 충분히 역할을 하실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3,292명으로 발생 이후 역대 최다 규모를 보였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506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수도권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이 80%에 육박하면서 병상 부족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해 수능은 예년 출제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어, 수학,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 특검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 후보의 입장에 대해 특검을 받아야 선거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로 9곳을 선정했습니다. 서울에선 송파구 풍납동과 마포구 대흥동 등 3곳이 선정됐고, 인천 서구, 경기 광명과 성남시, 울산 북구 등이 후보지로 포함됐습니다. 금융당국이 물가 상승과 세계적인 긴축 정책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대출금리의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은행권의 금리가 이 금융권 금리보다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 강화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내년부터 정부가 인증한 기관과 계약한 청소와 돌봄 등 가사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고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사 근로자법은 내년 6월 16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29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전 최다 규모였던 지난 9월 25일 3,270명보다 22명이 많습니다. 방역을 완화한 일상 회복 3주째로 접어들면서 환자가 늘고 있는 겁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만 29명이 늘어서 국내 사망 누적은 3,187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16명 줄긴 했지만 현재 506명으로 여전히 많습니다. 안정적으로 대응 가능한 500명 수준을 계속 넘어서면서 병상과 의료진 등 의료 역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백신 접종은 1차 접종률은 82%입니다. 접종 완료율은 78.5%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중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78.2%에 달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중환자 병상 345개 가운데 279개가 사용 중으로 가동률은 80.9%입니다. 경기 지역은 76.4%, 인천은 72.2%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에 연일 2,000명 넘는 환자가 집중되면서 병상이 빠르게 차고 있는 겁니다. 전국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3.8%입니다. 시민단체가 김부겸 국무총리를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엿새째인 지난 6일 총리 공관에서 대학 동기와 가족 등 총 11명 모임에 참석해 10명까지인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해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주 유럽에서 보고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 64%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WHO의 주간 보고서를 보면 지난 14일 기준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수는 334만여 명으로 전주와 비교해서 6%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64%인 214만여 명이 유럽에서 보고됐습니다. 특히 유럽은 한 주 전과 비교해서 신규 확진자가 8% 늘어나 미국과 함께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백악관은 연간 10억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추가로 생산하기 위한 백신 생산 시설 확장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 부족에 따른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건데 백신 특허권을 유예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빠른 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동헌 기자입니다. 미 백악관은 현지 시각 17일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제약회사의 설비와 생산시설 확충, 신규 채용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저와 모더나 같이 mRNA 계열 백신을 생산하는 제약사가 대상입니다. 시설 확충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10억 회분의 백신을 추가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hat's incremental capacity to what we have today, where the first application is likely to be used to produce more COVID-19 vaccines for the world. 사실상 mRNA 계열 백신을 독점하다시피 한 미국은 그동안 전 세계적인 백신 불평등 해소를 위해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2억 5천만 회분의 백신을 세계 각국에 기부했고 내년 말까지 11억 회분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투자가 앞으로 또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생산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미국의 조치를 반기면서도 전 세계가 면역력을 갖기 위해 필요하다고 세계보건기구가 추산한 110억 회분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미국 제약사의 백신 특허권을 유예해 세계 각국이 백신을 직접 생산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이란 지적입니다. 또 현재 미국 내 잉여 백신이 최소 5억 회분은 될 것이란 추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백신 분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자, 파이팅! 떨지 말고, 응? 잘하고 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큰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2교시가 마무리되고 점심시간인데요. 2년째 코로나 수능이다 보니 점심시간에도 여러 방역 수칙에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험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용산고등학교 고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점심시간인 거죠? 네, 조금 전 낮 12시 10분에 수능 2교시 수학 시험이 끝났습니다. 1시간 동안 오후 1시 10분까지 점심시간인데요. 집에서 싸온 도시락으로만 식사할 수 있습니다. 국어 시험과 마찬가지로 수학 시험에도 새롭게 선택 과목이 도입됐습니다. 공통 과목 74점에 26점 만점의 선택 과목이 더해져 100점 만점이 되는 겁니다. 모든 수험생이 수학 1과 수학 2를 공통으로 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세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2022학년도 수능은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서 50만 9,821명의 수험생이 치르는데요.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2주 연기되기도 했지만 올해는 예정대로 치러집니다. 그래도 연이은 코로나 수능입니다. 2년째 고사장 앞 응원전은 사라진 대신 배웅하는 수험생 가족과 학생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족들과 학생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친구들 얼굴도 못 보고 만나지도 못하고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오늘 다 후회 없이 해보고 싶어요. 전국 수험생들 화이팅! 어저께 저녁부터 계속 손일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쟤도 마찬가지겠지만 되게 담담하게 들어가긴 하는데 잘하고 올게 엄마 그 얘기만 했는데 제가 막 떨려요 지금. 수능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 고3과 교직원은 95% 가까이 백신을 맞았지만 대부분 방역 수칙은 지난해대로 유지됩니다. 점심시간에는 지난해 수능에 등장했던 칸막이를 펼쳐야 하고요.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식사하신 뒤 칸막이를 반납하면 됩니다. 정수기 사용이 금지되니 마실 물이나 음료수는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이곳 고사장에선 1교시를 마친 쉬는 시간에 열어보지도 못한 도시락을 들고 중도 귀가하며 눈물을 흘린 수험생도 있었는데요. 시험을 잘 보건 못 보건 수험생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고등학교 고사장 앞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경찰청은 수능이 치러지는 오늘 아침 경찰이 전국에서 수험생 165명을 시험장으로 긴급 수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경찰관은 손목시계가 없는 수험생에게 자신이 찬 시계를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경찰은 수험생들에게 수험표나 신분증을 가져다 주거나 교통 혼잡으로 시험장 도착이 늦어지는 응시생 단체 버스를 순찰차로 에스코트하기도 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인 위수민 한국교원대 교수는 예년과 같은 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선택과목별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출제의 기본 방향은 수능 체제에 변화가 있었지만 예년의 출제 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국어 영역과 마찬가지로 수학 영역도 선택 과목에 따른 수험생들 간의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수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의 내실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유념하여 출제하였으며 올해 2차례 시행된 모의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예년의 출제 기조를 유지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위기 이전에는 수능을 앞두고 시험장 앞에서 후배들의 뜨거운 응원전이 펼쳐지곤 했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를 대신한 게 바로 비대면 응원전인데 후배들의 진심만큼은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배들을 위해 마이크 앞에 선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응원의 진심을 담아 목청껏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에 직접 만든 춤까지 더해지면 재미와 감동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에 충분합니다. 저희의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꼭 전달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두고두고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형님들께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번엔 유명 퀴즈 예능 프로그램 패러디. 학생들은 유재석과 조세호가 되고 선생님들은 초대 손님으로 흔쾌히 응합니다. 퀴즈 끝엔 유쾌한 벌칙도 이어집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품은요. 잘 어울리는 거. 목에 걸어주시고. 여기에 선생님들의 격려 메시지도 고스란히 담깁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에 빛나는 날을 맞이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계속 마스크 쓰고 힘들게 공부해야 되고 아무래도 수능 때문에 힘든데 코로나도 겹쳐서 더 힘들잖아요. 그 와중에도 저희의 영상으로 감동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후배들의 이런 노력은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지는 고3 선배들에게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제가 평소에 고3 때 많이 보진 못했지만 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약간 지친 수험 생활의 단비 같은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웃음 포인트도 있고 감동 포인트도 있는 영상이었어서 그냥 집에서 혼자 있을 때도 생각하면 한 번씩 돌려보게 되는 그런.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이른바 코로나 수능. 내년에는 비대면이 아닌 교문 앞 뜨거운 응원전을 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형님들 화이팅! YTN 김혜린입니다. 서울 송파구 풍납동 토송초등학교 북측 등 노후된 건물 등에 모여있는 저층 주거적 9곳이 신규 아파트 단지로 바뀔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사 대책에서 제시한 주택 공급 유형 가운데 하나인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2차 후보지로 모두 9곳을 선정했습니다. 서울에선 마포구 대흥동 염리초등학교 북측과 강서구 화곡동 등소초등학교 인근, 송파구 풍납동 토송초등학교 북측 등 모두 3곳이 뽑혔습니다. 인천에선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이 포함됐습니다.
경기도에선 광명시 광명 7동, 성남시 태평 2동, 태평 4동 봉국사 남측 등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울산시 북구 연포동과 전북 전주시 진북동의 노후주택지도 2차 후보지가 됐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은 노후저층주거지와 신축 건축물이 뒤섞여 광역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민간정비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서울의 대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원 넘게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KB국민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14억 7,200만 원이었던 서울의 전용 면적 135제곱미터가 넘는 대형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지난달 24억 7,3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서울 집값 오름폭이 다소 낮아지는 가운데에도 재건축 기대감으로 강남 3구와 마포, 용산구의 아파트값은 여전히 빠르게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달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1% 넘는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용산구와 마포구도 각각 1.25%, 1.2% 올랐습니다. 금융당국이 당분간 대출금리의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금리 인상기에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설명 자료를 통해 세계적인 긴축정책과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등으로 국채와 은행채 등의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가 같이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등이 오르면서 돈을 빌린 사람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측면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출 규제 같은 정부의 대책과 은행권의 이속 챙기기라기보단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란 뜻입니다. 지난 3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1년 전보다 8% 늘어서 지난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하위 20%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상위 20% 고소득 가구보다 늘면서 소득 격차는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고용 호조와 서비스업 업황의 개선,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가구 소득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친문 성향이 강한 열린민주당과 합당 논의를 위한 실무협상단을 구성해 통합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어제 송영길 대표와 열린민주당 최가국 대표가 만나 당대당 통합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열린민주당과 합당 논의를 이끌 민주당 협상대표는 우상호 의원이 맡아 양당 통합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합 논의는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율이 주춤한 상황에서 열린민주당의 친문 성향 의원들까지 끌어안아 핵심 지지층 결집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여권 원로 인사인 유인태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개편과 관련해 일각에서 나오는 이해찬 전 대표 등판론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조언할 게 있으면 조언해주고 고쳐야 할 게 있으면 고치면 되지 이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설 일이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대선 때는 누구나 중도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전 대표의 주특기는 아니라면서 9년 전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지던 해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중도 사퇴했던 사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초과 세수 19조 원을 이른바 방역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초과 세수는 여당의 대선 자금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는 SNS에 올해 적자 국채를 104조 원이나 발행하는 상태에서 초과 세수라는 말이 어울리지도 않지만 이 돈을 쌈짓돈처럼 대선 자금으로 쓰려는 민주당의 모습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초과 세수는 기획재정부의 주장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 지원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책 대결에 나섰습니다. 특히 세금 문제, 그중에서도 토지와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보유세를 둘러싸고 완전히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강희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타파하겠다며 제시한 방안은 국토보유세 신설입니다. 토지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일정 비율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토지뿐 아니라 이런 아파트를 가진 사람도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전용 면적 68제곱미터 기준 공시가격은 6억 원가량인데요. 지금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없이 재산세만 내면 되지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집에 딸린 토지의 가치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핵심은 이렇게 거친 세금이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조세 저항이 클 수 있지만 거둔 돈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균등 지급하면 80에서 90%는 내는 세금보다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된다는 게 이 후보 측 구상입니다.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토지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일인 만큼 이중과세 문제와 세금 전가 우려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 올라가는 요율에 따라서 다주택자들은 보증금을 올리거나 월세를 올리는 식으로 조세 저항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서민들에게 다시 또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도 있지요.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보유세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앞세워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 면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부자세 성격으로 도입된 것으로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각각 합산해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고급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20억 원을 훨씬 넘는 곳인데요. 올해는 1주택자라도 종합부동산세로만 830만 원을 내야 하지만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현실화하면 전부 면제받게 됩니다. 주택 한 채 말고는 소득이 없는 노인이나 퇴직자 등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똘똘한 한 채 심리에 따른 추가 집값 상승 우려와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거래 빈도가 다주택자의 거래 빈도도 많아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으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극도로 완화시켜주는 것도 그렇게 꼭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조세 정책은 국민 생활과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보유세 강화냐, 완화냐를 떠나서 구체적인 공약 발표 전 여러 각도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내년 6월부터 정부가 인증한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 근로자는 법적 근로자로 인정돼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고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 근로자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사 근로자법은 가정 내 청소와 돌봄 등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정부 인증기관이 직접 고용하고 이들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해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종전선언 논의 등 한미일 차관 회의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고 있다면서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건 외교차관도 종전선언 논의와 관련해서 한미 간의 빈틈없는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한미일 외교차관들이 지난 7월에 이어 워싱턴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두 번째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한일과의 협의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계속된 협의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at whenever we all consult and coordinate with each other, we always come out with a good result that ensures the interests of each of our countries and the overall interest of the world in peace and security. 셔먼 부장관은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미국의 의지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As we have said publicly, the United States does not harbor hostile intent toward the DPRK. We believe that diplomacy and dialogue are essential to achieving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establishing a permanent peace. 다만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최종건 차관도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도 한미 간 진행하고 있는 협의에 대해 만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의의 속도와 방향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최 차관은 또 코로나19 극복과 공급망 문제, 타이완 해협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 나라가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미일 공동기자회견은 일본 측의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미국 부장관 단독 회견으로 대체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회견이 무산된 데 대해서 일본 측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 문제로 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최 차관은 현지 시간 17일 워싱턴 DC 주미 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차관은 이어 우리는 개최국인 미국이 단독 회견을 통해서 한미일 차관 협의의 결과를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면서 한미일 차관 협의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올해도 유엔의 인권 담당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17년 연속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한 북한의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유엔 총회 산하위원회 중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 17년 연속입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주도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대체로 기존 결의안의 문구를 반영하면서 북한 당국에 코로나19 대응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백신 공동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등 관련 기구에 대한 협력을 요구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백신 배포를 위해 국제단체들의 북한 진입과 구호 물자 수송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고강도 비판은 이번에도 그대로 반복됐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이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고 유엔 안보리에 권고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구는 2014년 이후 8년 연속 포함됐습니다. 결의안이 언급한 인권 침해 사례는 고문, 자의적 구금, 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 실종, 그리고 송환된 탈북자의 처우 등입니다. 이에 대해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는 정치적 책략이라면서 결의안이 열거한 인권 침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김 대사는 되려 인종차별과 경찰폭력을 근거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야말로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들이라고 반격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새벽에 배달 일을 하던 20대 청년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차도에 놓인 돌에 걸려 넘어지면서 숨졌습니다. 알고 보니 50대 남성이 술에 만취해서 가로수 경계석을 도로로 집어 던진 것이었습니다. 술 기운에 벌인 행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피의자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대전입니다. 네, 우선 사고 개요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6일 새벽 1시쯤입니다. 대전 월평동에 있는 편도 4차선 대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4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도로 한가운데 놓여있던 돌에 부딪힌 뒤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길이 44cm, 높이 12cm나 되는 육중한 가로수 경계석이었습니다. 오토바이는 달리던 속도 때문에 충격 뒤 수십 미터를 더 가서 멈춘 거로 조사됐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택배기사와 택시기사가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고요. 출동한 119 구급대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새벽에 야식 배달을 하던 20대 남성이었습니다. 네, 도로에 놓여 있던 큰 돌, 이게 만취한 남성이 던져놓은 거였다고요? 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무거운 돌이 도로에 떡하니 놓여 있었던 셈인데요. 경찰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돌을 차도에 옮겨뒀을 거로 보고 주변 CCTV 등을 통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 끝에 돌을 던진 50대 남성이 지난 15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 술에 만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돌을 던졌다고 말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났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술 기운에 생각 없이 한 행동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사고 현장 근처 가로수 주변으로는 커다란 대리석이 둘러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대리석 설치 이후에도 치우지 않은 기존 경계석 일부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로 봤습니다. 네, 앞으로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경찰은 피의자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고를 낼 의도가 있었거나 적어도 크고 무거운 돌을 차도에 던져두면 인명사고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피의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라 판단한 겁니다. 어젯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고 경위를 더 자세하게 조사한 뒤 피의자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길가에 시설물을 들이받아 1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졸음을 피하기 위해 졸음 쉼터에 진입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우철이 기자입니다. 버스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내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어제 저녁 충북 음성에 있는 중부고속도로에서 달리던 21인승 버스가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겁니다. 타고 있던 2명이 크게 다쳐 헬기까지 투입돼 긴급 후송이 이뤄졌습니다. 기사와 다른 탑승객 11명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농작물 수확 작업 뒤 집으로 가는 길이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기사가 졸음을 피하려고 졸음 쉼터로 진입하다가 충격 흡수대를 충돌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게 내려앉은 밤 경사진 산 중턱에서 대원들이 진화 작업에 안간 힘을 씁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야산에서 불이 난 겁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해가 진 뒤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헬기 투입이 어려운 데다 급경사에 불이 난 지점이 여러 곳이라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28살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낙엽을 모아 불을 지르고는 현장에 출동한 관계자에게 스스로 불을 냈다고 말해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정 무렵 전남 여수에서는 해양공원 근처에 정박한 폐유 운반 선박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배 안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연기는 물론 불길까지 크게 치솟아 놀란 시민들의 신고가 이어졌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우리나라 개항의 역사를 품은 인천 세관창고와 그 일대가 역사공원으로 조성됐습니다. 110년 전에 건립된 세관창고는 보세구역 안에 위치해서 그동안 일반인 접근이 어려웠는데 시민들의 문화 휴식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내항 일부두에 위치한 옛 세관창고입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110년 된 이 유서 깊은 건물은 지난 2013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됐지만 보세구역 안에 위치해 그동안 일반인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지난해 인천시와 관세청이 역사공원을 만들기로 합의한 뒤 1년여 만에 1883년 인천해관의 설립부터 광복 전후까지의 근대 개항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공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138년의 역사가 담긴 이곳은 이제 개항장과 내항을 연결하는 핵심이자 휴식과 문화, 여가와 치유가 공존하는 공원과 역사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수인선 철도 계획 당시 항만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40m 옮겨 복원된 세관창고. 청일전쟁 이후 일본 군수품이 하역되는 모습과 간문식 도크가 완공된 이후의 모습, 그리고 당시 거래됐던 각국의 은화를 포함해 다양한 유물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집안이 물은 매립지어서 말뚝을 박아 기초를 탄탄히 했던 당시의 건축 방식까지 재현됐습니다. 인천의 개항과 근현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이 공간을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인천해관 설립 후 우편과 검역, 기상관 측 업무까지 맡았던 개항 당시의 다양한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인천세관 역사공원. 고풍스런 건축물과 조형물을 포함해 다양한 포토존이 있어 시민들에게 역사 교육과 휴식을 제공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수능 시험일을 맞아 1시간 늦게 개장한 가운데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내리막길을 걸었는데요.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한때 2,950선까지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2,96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매수,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선 가운데 1,030선을 전후로 해서 제한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상황 보시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림자가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원달러 환율 1,180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뉴욕 증시 하락 등 위험 선호 심리가 위축된 만큼 상승 요인도 존재합니다. 위안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85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 보시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비축률을 공동 방출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배럴당 80달러 전후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수능일인 오늘도 예년보다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끝나고 조금 뒤부터는 수능 3교시 영어 영역이 시작되겠는데요. 오후 되면서 이곳 조계사에도 수능 합격을 기원하는 발걸음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수능 추위는 없지만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옷차림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남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까지 수도권과 영서, 충청 곳곳에는 5mm 미만의 비가 지나겠고요. 이 비는 수능이 끝날 때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의 기온을 보이면서 입시 추위는 없었는데요. 4교시가 진행되는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예년 기온을 3도에서 6도가량 크게 웃돌겠는데요. 대전과 광주가 17도, 부산은 18도로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에는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는데요. 이로 인해서 충청과 호남 지방에는 주 중반까지 다소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에는 수일째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계사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